관세 전쟁 이야기를 어떤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든 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오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2기 집권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지율은 역대 100일 맞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또 옆에 지근거리에 있었던 단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까지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른바 특권 계급층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시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아직 100일밖에 안 됐어? 이런 놀랍죠. 정말 놀랐습니다.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글로벌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우크라 러시아 종전 논의, 또 머스크의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지난 100일 동안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 전역, 또 뭐 유럽뿐만이 아니고 반트럼프, 머스크 시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랑 같이 지난 이달 18일에서 22일까지 미국 성인 2,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9%로 나타났어요. 근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이제 평가자는 55%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조사를 2월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긍정적이다는 지지율이 45%였는데 이게 30%까지 이제 30%대까지 떨어진 거고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지지율이 52%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걸로 나왔죠. 근데 뭐 이 뉴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가짜 뉴스다. 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편향된 여론조사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CNN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3월 조사 때보다 4%포인트, 2월보다는 7%포인트 각각 하락을 했고요. 이 수치가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이후 100일 차를 맞은 신임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맞아요. 해서 약간 이제 신혼 무드, 그러니까 언론도 비판을 좀 적게 하고 조금 우호적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원체 트럼프가 이제 세게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를 흔들어 놓다 보니까 어질어질한 100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여전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이게 좀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 조사 결과 민주당 당원은 90% 이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공화당원은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완전히 딱 반으로 나뉜 거네요. 정말 분열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이제 정책으로 좀 볼 때는 최근 주식시장 혼란 관련해서는 부정평가가 67%로 31%인 긍정적 평가를 압도했고요. 또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64%가 부정적이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또 경제 정책이나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민 정책, 연방 정부 관리 분야도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모두 5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3763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재밌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되면 밤낮이 바뀌었던 잠버릇도 맞아요. 이제 바로 잡게 된다. 이 양반도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라고 3763님이 보내주죠. 100일의 기적이 나타나야 할 텐데 말이죠. 아기는 그런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여론도 완전히 갈라져 있고, 금융시장 뭐 변동성이 또 어마어마하고, 진짜 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주식 증권 분야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기사 주제이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어가 서학개미라는.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정말 서학개미로만 쓰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뭐 AI 붐부터 시작해서 뭐 연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또 머스크가 또 베팅을 하면서 테슬라도 또 급등을 했었고, 저희도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이런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증시도 맥없이 좀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직전 S&P 500 지수가 이제 6,000포인트를 목전에 뒀었는데 이제 100일 동안 총 7.3% 가량 하락했고요.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간
뉴욕 증시 성적 중에 5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더라고요. 미국장이 이제 흔들리면서 대만 가권이나 뭐 일본 니케이 같은 주요국 증시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나마 좀 강보합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워낙에 그 전에 많이 빠졌던 터라 그렇죠. 이게 또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 증시 지수 하락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변동성이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는 이달 초에 뭐 3일이랑 4일날 각각 4, 5%, 5% 하락을 하다가 9일에는 또 9.5%가 급등을 하고 이제 관세에 대한 말 한마디에 급등락을 오고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조금 빠져가지고 지금 1억 3천만 원대 중반 정도를 1억 3,700만 원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올 들어서도 금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고요. 이제 순금 한돈짜리 그 돌반지가 이제 그런 세공비나 다 포함해서 70만 원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7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돈도 부담스러운 왜 쪼개기로 선물했던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뭐 돌반지 못하죠. 돌반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미국 경제부터 흔들리고 있고 금융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이제 본인이 돈이 날아가면 먹고 살기 힘들면 민심도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미국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 분위기도 양분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주별로 정치 성향이 좀 갈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선거를 할 때마다 그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경합주에서 이제 어느 당이 이제 승리하는지가 굉장히 그 큰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좀 중도적인 지역. 맞아요. 대표적인 이 경합주가 미시건주거든요. 그 이 미시건주도 대선 주요 경합주 7곳 중 하나인데 특히 이런 그 자동차 공장들 많은 그 디트로이트 교외에 매컴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격전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작년 대선 때 트럼프가 56%로 압승을 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 100일 취임 그 행사 집회도 이곳에서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호적인 지역이었었는데 이곳의 민심조차 지금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국내 한 언론 이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공정한 무역을 되찾아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물론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이 부동층 사이에서는 이 비판적 시각이 지금 강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중산층 이하는 그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뭐 기본적인 뭐 물품들이나 생필품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현지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참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 기자도 현장 갔다 왔어요? 저 어제 김포공항 저는 김포공항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사실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포공항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김포공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라고 이제 더 추가적으로 돈을 내면 이제 오는 그런 이제 귀빈들 맞이용 루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007 작전 수준으로 이제 기자들 수십 명이 거기 몰려갖고 이제 대기하고 우리 영어로 질문 뭐 하자 막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물 먹었어요? 모두가 물 먹었습니다. 다른 문으로 언론계의 전문 용어인데 수십 명의 기자들이 물 먹고 그래서 다 못 본 거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요. 사진만 몇 장 이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왜 왔는지 목적은 알려졌나요? 목적은 이제 정용진 이제 신세계 회장이 이 트럼프 주니어랑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국내 재계에서 지금 미 행정부랑 뭔가 연을 닿을 수 있는 루트가 워낙에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정 회장한테 계속 요청을 했었대요. 한번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제 재계에서 재벌 회장들이
정영진 회장한테 친분이 있으니까 한국을 한번 모시자. 네. 우리 다 같이 좀 만나자. 뭐 서로 부러워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니 한번 좀 불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1박 2일? 1박 2일. 오늘 하루만 풀로 있다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주요 그룹들 거의 한 20명 안팎 총수들을 다 릴레이로 1대1 면담을 이제 잡았어요. 누군지 다 기억이 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본인은 이제 최대한의 그 정 회장과의 그런 이제 친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 1대1 면담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각 그룹 홍보실에서 사진은 많이 뿌리겠네요, 나중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근데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열심히 뛰면서 맞아요. 뭔가 또 미국 현지에서의 사업을 또 원활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또 노력 중에 하나니까요. 네, 이분이 지금 직책은 공식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패밀리 로비라고 해가지고 예, 그 JD 벤스 부통령을 추천한 것도 이분이고 이제 굉장히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눈도장을 좀 찍으면 그래도 관세나 뭐 통상 정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하여튼 뭔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야 또 우리 경제도 도움이 되는 네. 거니까요.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초반 뭐 100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를 공개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후보의 재선과 함께 정말 최측근으로 떠올랐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도지 정부 효율부 수장을 꿰찬 이 머스크가 이 정부 조직과 지출의 대대적인 삭감 임무를 맡아서 전방위에서 칼바람을 100일 동안 일으켰는데요. 1조 달러를 내가 절감을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하루아침에 일단은 연방정부 조직을 폐지하거나 인원을 대폭 축소를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강행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민간 기업 직원들 해고하듯이. 그렇습니다. 정리해고를 통해서 이제 수만 명의 공무원을 거리로 내몰았고요. 네. 또 정부 곳곳에서 이 정부 효율부 직원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지출 삭감을 주도를 했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국제개발처나 소비자금융보호국 같은 여러 조직은 아예 해체를 이제 시도를 하기도 했고 인사관리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사혁신처겠죠. 네. 이를 장악해서 올해 2월에는 연방기관 근무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수습 직원을 거의 모두 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이후 해고 등으로 감축된 공무원이 약 5만 명, 자발적 퇴직에 동의한 공무원이 약 7만 5천 명. 사실상 지금 해고 대란이 공무원 조직에서 진행이 중이고요. 이게 또 머스크 프로젝트에 임시 고용된 직원만 60명이 넘었었는데 이 중 20명이 머스크 본인이 보유한 회사 출신이었어요. 그 머스크 프로젝트라는 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맞아요. 작업. 이 1조 달러 삭감 작업이죠. 본인의 수족을 대거 투입해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을 한 건데 이를 두고 사실 이게 정말 곱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그 생명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개 기업의 CEO가 주도를 했다는 게 이제 무소불위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하고 국가 안보 문제까지 깊게 개입을 하면서 이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든지 참 과하면 독이 되는데 맞아요. 뭔가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풍을 많이 맞고 있죠. 근데 사실 초반에는 워낙에 이제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뭐 극강의 효율성을 따지는 인물이고 실제 이런 성향 덕에 그 스페이스X가 좀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효율부 활동에 대해서도 좀 그래 공무원들 좀 이렇게 좀 했어야 돼 이렇게 기대하는 이제 시각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부 효율부가 이제 연방 정부의 핵심 부처 중 하나인 재무부 결제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얻어서 정부의 지출 명세를 샅샅이 다 훑어봤대요. 네. 그리고 교육부와 국방부에도 손을 뻗쳐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을 했고 또 국방부는 사실 미국의 국방은 굉장히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작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보고를 받으려고 했대요. 전시작전 계획을. 전시작전 계획을. 민간인이.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언론에 이제 보고받기 전에 언론에 이제 나오자 이게 이제 무산되기도 했었고. 약간 이건 그거 같아요. 국방부 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왜 우리의 전시작전 계획을 들으려고 하지라고 하면서 네. 언론에 살짝 흘렸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마치 무슨 과도 정치처럼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휘둘렀고 결국에 이게 월권 논란을 낳으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제 미국 뭐 머스크랑 정부 효율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뭐 미국을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유럽은 또 왜 그랬냐면 이 머스크가 유럽의 뭐 독일 뭐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캐나다가 뭐 한 번째 뭐 미국 주라는 뭐 이런 발언들을 막 해가지고 반감 정서를 굉장히 많이 사서 시위가 테슬라 앞에서 막 뭐 화재 뭐 이렇게 불 지르고 그렇죠. 하는 그런 시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워낙 이제 우리는 괴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스크 본인도 본인이 이제 괴짜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엄청난 기업들이 이렇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의 효율을 이뤄냈다 또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수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본인은 이제 세금 이제 이렇게 연방정부 인력을 감원하면 세금 절감 효과와 같이 도지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도지 배당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될 거다 이렇게 뭐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절감 효과도 별로 크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도지 배당금이라는 건 뭐 도지코인 샀을 때 배당을 해준 게 아니라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네. 아낀 세금으로 인해서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 작업으로 얼마나 이제 뭐 도지 배당금이 발생했는지는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절감 효과가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15조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게 유일한 수치인데, 근데 이게 머스크가 기존에 약속했던 1조 달러에는 정말 한참 못 미치는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또 심지어 머스크가 이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해고를 하고 기관 뭐 봉쇄하고 건물 압류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엑스트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고당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다 제기를 해서 오히려 세금 대출을 증가시켰다. 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일부 이 정부 직원들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수만 명이 복직을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절차와 뭐 어떤 명확한 그 기준과 이 증명이 없이 이런 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제 추가 비용이 상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뭐 일부 시민 단체인 공공 서비스 파트너십이라는 곳에 따르면 해고당한 공무원들에 따른 이제 생산성 상실, 유급 휴가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이 비용이 약 185조 원. 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낀 비용이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낀 비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15조 원. 네. 그런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185조 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낀 돈은 별로 안 된다. 별로 없고 이제 반값만 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지금 소송 및 항소가 한 200건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최소 30건이 정부 효율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로 인한 지금 소송 비용도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절감했다는 비용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도 불투명할 뿐더러 설사 맞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역사가 또 기록을 해줄 거고요. 근데 또 그 중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도 많았었다면서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마치 오징어 게임을 연상하는 듯한 그런 장면들도 연출이 됐대요. 이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해고되는 날 이제 아침에 직원들이 2시간 동안 줄을 서서 이제 출입증을 찍는데 그 출입증이 초록색이면 이제 계속 넌 잔류 출근 그리고 빨간불이 뜨면은 문이 안 열리고 해고됐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당일 아침에 줄 서서 그리고 출입증 찍으면 그 짐은 이제 따로 퀵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안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근데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2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2시간 동안 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출입증 갖다 대니까 빨간불이 나왔다는 한 공무원은 정말 살면서 이런 치욕적인 경험은 처음이다. 아니 이렇게. 오징어 게임도 이 게임을 계속할 건지 OX 본인이 누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정부 효율부가 정해줬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감원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행정적인 실수로 이제 감원 처리가 되면서 다시 복직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송일아 기자 해고된 거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거야 다시 출근해. 실수예요.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세요. 내 마음 다 상하고. 이게 뭡니까? 원래 실리콘밸리 사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무자비하게 그 해고를 하는 케이스들은 왕왕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까지도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랑은 많이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예, 이런 식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견이죠. 그러면 점점 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달 초에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보수 진영 후보가 있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이 패배의 책임의 화살이 머스크를 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금 대통령 주변의 권력 핵심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그 트럼프식의 관세 정책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멍청이라고 욕하면서 이제 둘이 서로 막 싸웠고 3월에는 연방 공무원이 대거 해고 문제를 두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공개적으로 이제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전에 말했던 이 국세청장 인사 문제를 두고도 대통령을 눈앞에 두고도 이제 두고서 그 베선트 재무장관이랑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국무장관, 백악관 고문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3인방이 완전 핵심인데 그렇죠. 핵심하고 다 한 번씩은 싸운 거네요. 네, 한 번씩 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이제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이제 그만둘 거다라는 뜻을 내비쳤고 2달 전부터는 각 부처 장관들한테 자기 부처 스스로 자 알아서들 운영 좀 잘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머스크의 영향력을 일부러 좀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국세청장 인선에서도 이제 베선트 장관 손을 들어준 거죠. 아니 그래서 트럼프도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야 할 거다. 네. 그리고 또 현지에서도 특별 공무직이기 때문에 130일의 기한이 있고 그게 이제 5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머스크가 어떻게 이게 도저히 업무를 그만두는 겁니까? 안 두는 겁니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물러나는 거는 맞습니다. 최근 1분기 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머스크가 정부 내에서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을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도지 수장을 사임하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내가 막은 낭비와 부정이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정부 업무에 할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뭐 테슬라 실적에 악영향을 준 이제 관세 정책은 계속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도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발을 하나 걸쳐놓긴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들여다볼 거야. 그렇죠. 긴장끈을 놓지 마. 거의 이런 이야기네요. 테슬라가 당장에 또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1분기 실적도 너무 안 좋았고. 맞아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분기 193억 3,500만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를 보면은 9.4% 감소를 했는데 월가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 줄었고 순이익도 71%가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사업 부문인 자동차 사업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20%가량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차량 인도 실적이 좀 부진했고 모델 Y 신제품 준비를 위한 그 생산 라인을 개편을 했다. 또 차량 평균 가격도 인하가 됐고 AI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좀 줄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차가 엄청 안 팔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트럼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반감이 좀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게요. 또 반감이 있으니 또 테슬라를 타는 것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막 눈치 보게 된다고 하고. 맞아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테슬라 판매가
상당히 줄었죠.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기차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유럽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1분기 41만 대를 넘었거든요. 네. 이게 작년보다 약 24% 증가를 한 건데 아하. 이 기간 동안 테슬라 판매량은 무려 37%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생산 라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모델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머스크에 대한 반감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맞아요.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머스크가 정부 일 이제 줄이고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오르기도 했죠. 맞아요. 테슬라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거의 4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했던 날 이제 내가 정부 일을 조금 손 떼겠다라고 말한 날 시간외 거래에서 5.4% 급등을 했고 이제 그 다음 날은 하루 만에 9.8%가 올라서 이제 작년 11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최대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머스크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테슬라 위기론도 좀 확 일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미래에 극도로 낙관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원래 계획도로 6월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봇택시 영업을 시작할 거고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올해 말 수천 대를 만들기 시작해서 4년 내로 연간 1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주주들을 위해서 또 기업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그 머스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또 얻어내려고 했던 거는 확실히 본인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었던 규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거였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교통부가 미국 교통부와 이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부 연방 안전 규정에서 면제받는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따르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도 이제 도로에서 시험 주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늘상 또 번거롭다고 이제 비판을 했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사고 요건도 간소화했고요. 현재 주마다 상이한 자율주행차 규제를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제 체제를 추진하기로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테슬라에는 엄청나게 유리한 사실 이 어떤 규제 완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그러니까 아예 운전자가 개입할 수도 없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 네. 그런 또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뭐 트럼프가 그냥 머스크가 트럼프를 좋아해서 그냥 도와줬던 건 아니고 그럼요. 어찌 됐든 간에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유리한 대로 뭔가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번에 해고된 미국 공무원 중 한 명이라면 예.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뭐 정부 효율성, 뭐 사회 정의 뭐 이러면서 무보수로 일한다.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포장을 하고서는 뒤에서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에 유리하게끔 모든 거를 조종하고 규제도 완화하고 이런 정책과 규제에 그 무한적인 어떤 접근성을 가지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최근에 출간된 이 특권 계급론이라는 책에도 잘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 소수의 엘리트 특권 계급이 본인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정치와 사회 제도를 쥐락펴락하는지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약간 무력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머스크는 그거를 마치 굉장한 선한 의도로 이거를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그렇죠. 네. 그 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선의로만 했겠습니까? 네. 그 돈을 또 낸 게 얼만데, 그렇죠? 그렇죠. 선거 자금 같은 것들.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뭔가 특권 계급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특권 계급은 단순히 돈만 많아서도 안 되고 영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 돈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사회 자본, 또 이들만이 즐기는 본인들끼리의 그 예술적인 자본, 또 이제 수상 경력이나 이런 상징적인 자본까지 모두를 갖춘 사람들끼리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계층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분들은 문화, 학술, 자선기관의 자금 관리를 이제 지원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은밀하고 좀 치밀하게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이제 머스크도 그 예외가 아닌데 이제 머스크는 이제 뭐 예를 그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 전 세계 슈퍼리치 3,000명으로부터 글로벌 부유세를 걷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제 정부가 아니라 본인 같은 기업가들이 부를 재할당할 적임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정부 지출이 늘면 결국 저소득층이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글로벌 부유세는 또 반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무슨 이 행동이냐. 근데 속내가 다 따로 있겠죠. 전 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김포공항 그게 또 그 존재도 처음 알았다니까요. 뭔가 이제 특권층을 위한 네. 뭔가가 또 있다라는 거고 그게 또 자본주의의 한복판인 미국에서는 더 또 노골적으로 맞아요.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이른바 뭐 특권 계급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슈퍼리치들이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 기부조차도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는 기부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뭐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을 네. 통해서 이제 여러 백신과 뭐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재단 정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제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근데 정작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 WHO가 이제 백신 접근성을 전 세계적으로 좀 쉽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의 백신 특허를 좀 미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 재단이 이거를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병과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고자 기부를 한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그 역시 거대 제약업체 이권을 수호하는 듯한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 기부로서 결국에는 이것도 본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네. 그 자수성가형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슈퍼리치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스토리라인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뭐 성공신화 네. 뭐 누구 부모 집 뭐 사무실 얻을 돈도 없어서 창고 지하 차고 1층 차고에서 시작했다라는 뭐 구글의 성공 신화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근데 차고가 있는 건 일단 부모님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싱글하우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리콘 스타트업들의 흔한 무일푼 자수성가 신화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대개 이제 차고에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의 이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도 뭐 연줄이 좋고 부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츠는 금수저 출신으로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였고 이제 머스크의 아버지 역시 남아공의 유명한 엔지니어로 광산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특히 뭐 일부 이 스타트업 초기 초기 단계의 자금 동원은 사실은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연구도 있었는데 부모의 소득이 기업가 정신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결국엔 재산이 많을수록 스타트업 창립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또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조건이라는 게 또 필요하니까요. 그 특권 기업이어도 어찌됐든 간에 사회에 기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특권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우픈 사례인데 특권 계급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믿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던 케이스들이 미국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뭔가 후광 효과를 이용했던 나쁜 사람들인 거죠. 네, 저희 작년에 그 금융제국을 속인 금발의 미녀들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룬 사례이기도 한데 이 지난달 미국 법원이 학자금 대출 관리 스타트업인 프랭크의 CEO 찰리 제비스의 유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선고가 나온 거예요. 네, 지난달에. 이 제비스 CEO가 고객수를 허위로 부풀려서 본인의 이 스타트업을 JP모건에 2,500억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객 정보가 모두 순 거짓말이었어요. JP모건이 사실 바보도 아니고 이제 기업이 이런 2,500억이나 되는 회사를 인수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 인수할 때 여러 회사와의 경쟁 끝에 JP모건이 낙점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비스가 뉴욕 부유층 가정 출신의
펜실베니아대와 와튼 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한 일단 인재였고요. 그 와튼 인맥으로 유명한 그 VC로부터 이제 스타트업 창립 초기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포브스의 30세 미만 젊은 창업가 3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분의 학벌과 이런 집안 배경 등의 특권이 사업 모델의 정확성조차 JP모건조차 눈을 가려버린 거죠. 결국 다 이제 부풀린 거였는데 네. 집안도 좋고 맞아요. 학교도 좋고 연줄도 좋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회사면 저 친구 회사를 인수해야지. JP모건마저도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인수를 하고 1년도 안 돼서 이 프랭크의 고객 정보와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걸 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비스를 뭐 증권 사기,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실제 고객 수가 30만 명인데 네. 이걸 외부 용역에 맡겨서 425만 명으로 10배 이상 부풀렸대요. 뻥튀기를 거예요. 네. 심지어 이 높은 금액의 회사를 팔기 위해서 뭐 데이터과학 교수라는 사람을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18,000달러를 주고 400만 명이 넘는 가짜 학생의 이름을 넘겨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교수들을 다 어떻게 섭외를 했겠냐고요. 다 본인들의 그런 학연, 지연, 뭐 그런 후광을 이용해서 제가 어디 출신입니다. 누구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로 앞세워서. 지금 이 제비스가 최대 3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서 저도 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던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예전에 그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던 비슷하게 옷 입고 나오셨던 이 피 한 방울로 250종의 질병 검사가 가능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희대의 사기극으로 이제 몰아갔던 그 테라노스라는 이제 기업의 CEO인데 이분도 지난 2022년 징역 11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근데 역시 스탠포드 유명 대학 출신의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이분뿐만이 아니고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였던 이 샘 뱅크먼 프리드 역시 비슷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고 창업 때부터 엄청나게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이분은 정치권에도 거액의 기부금을 계속 냈어요. 그래서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가상화폐의 붐을 타고 엄청나게 세계 3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됐지만 알고 봤더니 투자자들 돈 다 빼돌리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게 배경이나 정치 사회적인 지위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된 건데 이 회사를 이제 조사한 이제 그런 금융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종이 한 장 없이 이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안 남았었대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그냥 모든 걸 다 꾸며낸 거예요. 이분이 이게 참 그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예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그 Catch Me If You Can. 사기꾼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사기를 맞아요. 쳐도 사람들을 속고 잘생긴 사람이 그 뭡니까 그 파일럿 복장하고 다니고 아니면 좋은 이제 학교 나왔다고 위조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다 믿어주고. 다 믿어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좀 아쉬운 뭔가 그 마음이 좀 착잡한 거는 이분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거든요. 그 샘 뱅크먼 프리드. 네. 근데 이 부모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가까운 법률 고문이랑 접촉을 하면서 사면을 논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힘이 빠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그 꽃에서 나타나는 또 안 좋은 모습도 다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 한복판이네요. 맞아요. 달라지지도 않는 거고. 네. 이야, 이런 문화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 오늘도 트럼프 주니어가 어디서 뭘 하는지를 취재하러 가야죠.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어디서 어느 그룹 어떤 회장 만나고 있는지 또 열심히 가서 또 취재하시길 바랄게요. 네. 또 나중에 들리는 소식 있으면 또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